자,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영법칙을 보죠. 연력학 제0법칙. 연력학 제0법칙은 온도평형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도평형의 법칙이다 얘기합니다. 네? 네. 즉 고온의 물체가 있고요. 저온의 물체가 있을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은 이동합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하죠. 언제까지? 고온의 온도를 TH, 저온의 온도를 TL로 놨을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합니다. 언제까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을 때까지 열이 이동을 하죠. 자, 두 물체의 평균 온도를 TM으로 놓겠습니다. 평균 온도를. 평균 온도를 TM 이렇게. 그래서 TH 고온체 온도 TH가 TM이 될 때까지, 저온체 온도 TL이 TM이 될 때까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은 이동을 한다. 이게 이제 연력학 제0법칙. 그래서 온도평형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온도의 크기는 자, 이와 같은 크기가 되겠죠. TM은 TH보다는 낮고 TL보다는 크겠죠. TH는 고온체 온도는 낮아질 거고 저온체 온도는 올라갈 거고, 이렇게. TH가 TM까지 변할 때, 그리고 TL이 TM까지 변할 때, 열의 수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열의 수수가 존재해. 그래서 열의 수수의 합을 계산하면 시그마 Q 이퀄 제로가 되겠죠. 시그마 Q 이퀄 제로. 고온체가 저온체에 빼앗긴 열의 크기는 저온체가 고온체로부터 얻은 열의 크기랑 같습니다. 즉 고온체가 저온체에 빼앗긴 열, 빼앗긴 열의 크기는 저온체가 고온체로부터 얻은 열의 크기랑 같아요. 그럼 이걸 계산할 때 고온체, 저온체는 그냥 물체, 고체로 보자고요. 고온체 질량은 MH, 비열은 CH, 저온체의 질량은 ML, 비열은 CL로 놓겠습니다. 그때 이제 열 수수의 합이 제로니까 ML 곱하기 CL 곱하기 TM 마이너스 TH 플러스 여기 MH, LHCH 이렇게 MH 곱하기 CH 곱하기 TM 마이너스 TH 고온체가 저온체로 이제 고온의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TM까지 변하면서 발생된 수수열량 플러스 ML 곱하기 CL 곱하기 TM 마이너스 TL 합은 제로가 되겠죠. 그럼 TM 마이너스 TL은 0보다 크고 TM 마이너스 TH는 0보다 작겠죠. 그죠? 더하면 제로다. 더하면 제로. 그래서 넘겨서요. 첫 번째 항을 우변으로 넘겨서 고온체가 저온체에 빼앗긴 열량, 고온체가 저온체에 빼앗긴 열량을 계산해. 그러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그 마이너스를 가로 안에 집어넣어. 그러면 TH 마이너스 TM으로 놓겠죠. 그러니까 MH 곱하기 CH 곱하기 TH 마이너스 TM의 크기는 ML 곱하기 CL 곱하기 저온체의 질량 곱하기 저온체의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TM 마이너스 TL. 그래서 이거는 다시 표현하면 고온체가 저온체에 빼앗긴 열의 크기. 이거는 저온체가 고온체로부터 얻은 열량 크기는 같다. 열 수수량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풀어주면 돼.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나온다. 연력학 제0법칙, 온도평형의 법칙.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용기에 물을 담아서 두게 되면은 증발이 일어나게 돼요. 증발이 일어나서 증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기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높을 테니까 대기의 온도가 대기 쪽에서 물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열이 이동을 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근데 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대기 온도랑 같아지느냐? 그러려면은 뭐 물이 다 바닥에 나야 된다는 거지. 다 바닥에 나게 됩니다. 응? 일단 이제 연력학 영법칙이랑 관계가 있겠죠. 연력학 영법칙이랑 관련이 있는 그 예가 될 겁니다. 자연계에서 바닷물, 뭐 강물, 이 하천의 물이 이제 대기와의 열 교류에 의해서 이제 증발하게 되고, 그때 이제 물의 온도가 그로 인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느냐, 완전히 이제 증발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이제 안 될 거다.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대기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태양에서 이제 공급하는 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는. 연력학 영법칙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 효율을 보겠습니다. 열 효율에 대한 표현. 열 효율은요, 입력분의 출력의 개념에서, 효율이니까 입력분의 출력의 개념에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분의 출력의 개념에서 구한다. 항상 열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입력분의 출력. 자, 그러면 이제 열 기간이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열 기간. 이렇게 이제 가솔린 엔진으로 보면요. 흡입 밸브가 있고, 배기 밸브가 있고, 스파크 플러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열이 있어서 그 들어오는 열을 압축해가지고 불꽃을 튕겨서 연소를 시키죠. 연소를 시켜, 연소를. 태우죠, 태워. 이때 이제 발생한 열을 뭐라 그래? 발열량이라고 얘기해, 발열량. 이 발열량의 표현에는 저희 발열량의 표현이 있고, 고위 발열량의 표현이 있어요. 저희 발열량은 HL, 고위 발열량은 H의 H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연료를 연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연료 성분 중에 산소와 수소, 공기와 혼합이 되니까 공기와 혼합된 휘발유, 산소와 수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발생하게 되죠. 물이 발생해서 물이 발생함과 동시에 내부의 온도가 높으니까 증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의 증발열도 이제 포함이 되게 돼. 그 물의 증발열이 포함된 게 고위 발열량이야. 물의 증발열이 포함된 게 고위 발열량이고, 그렇지 않은 게 저희 발열량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된 열, 그게 저희 발열량이에요. 이 저희 발열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발열량을 입력이 되겠죠. 입력. 단위 시간당 얼마의 연료가 들어오느냐. 그러면 이제 연료가 들어올 테니까 들어오는 연료의 단위 시간당 양을 표현해서 m.f로 놓겠습니다. m.f로 놓죠. 이렇게.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연료량,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연료량으로 놓습니다.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연료량. 이렇게. 예. 그러니까 킬로그램 per sec 또는 킬로그램 per hour 표현이 돼. 연료량은 저희 발열량의 단위는 킬로 칼로리 per 킬로그램. 단위 킬로그램, 1kg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발열량,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또는 킬로줄 per 킬로그램으로 표현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서 팡 터지면서 피스톤을 밀어내. 이때 이제 출력이 나오겠죠. 출력은 L 아웃으로 놓겠습니다. 그럼 입력은 저희 발열량에다가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연료량 곱해줘. m.f 곱하기
저희발 연료 곱해주면 입력량. 이만큼의 양의 연료를 태워서 발생된 열을 가지고 입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출력 해가지고 계산하면 연료를 구할 수 있죠. 자, 연료를 구하는 표현식들이 이제 앞으로 열댓 개 나올 겁니다. 열댓 개 나올 거예요. 어떤 문제의 조건을 보고서 어떤 식을 적용시켜서 풀 것이냐 이걸 판단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간단하게 풀려요. 간단하게. 연료율을 구하는 문제 반드시 나올 겁니다.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하는 분들은 쉽게 풀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어떤 식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이게 이제 판단이 안 될 테니까 이제 쉬운데 이제 느낌은 쉬운데 표현식을 선택해서 풀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답답할 거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못 푸니까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좀 정리를 해주시면 판단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판단해서 이제 식을 선택해서 풀어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연료율 그리고 성능 계수 구하는 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올 거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1장의 내용인데 정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정리하지 않은 부분 내용 중에 1장 맨 앞으로 가시면 열전달의 내용이 있어요. 열전달. 열전달의 내용이 있어요. 열전달. 이렇게. 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루는 연력학은 이렇게 이제 연소가 일어났을 때 화학적인 변화도 동반이 되지만 그 화학적인 변화까지 우리는 고려해서 해석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루는 연력학 정도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범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공업 연력학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발생된 열이 외부로도 빠져나가죠. 외부로도 빠져나가요. 배기 밸브를 통해서 빠져나가지만 이 실린더 벽을 통해서 전달이 이루어지죠. 열전달이 일어나요. 열전달이. 그 온도에 발생되는 온도에 의해서 실린더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내구성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 내구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냉각수 팬, 물 자켓이라고 해서 물 속에 넣어놓은 거죠, 이걸. 그죠? 물 속에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물 속에 넣어놨다기보다는 이제 그 냉각수라고 하는 물 자켓에서 물이 이 실린더 주위를 돌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순행을 시키죠, 순행을.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 그런 빠져나가는 열은 어떻게 할 거냐? 고려 안 했죠, 지금. 우리가 고려한 게 아니죠. 고려한 게 아니야. 거기까지.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발생된 연소가스들이 피스톤을 밀어냄으로써 압력의 변화와 체적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 압력의 변화와 체적의 변화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일을 했느냐? 그래서 단위 시간대 어느 정도의 일량, 동력이 발생하느냐,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계산할 때 동작 물질 입자 하나, 염소가스 입자 하나하나에 대한 그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안에 연소가스 입자들이 뭐 몇십만 개, 몇천만 개가 있는데 그 입자들이 피스톤 헤드를 두들기는 입자 하나당 두들기는 충격량은 얼마고 그 충격량을 계산해서 전체 입자들이 피스톤을 가하는 충격량이 얼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하지는 않잖아요.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자, 이 연력학을 해석할 때요.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뭐 미시적 관점의 연력학, 또 통계적, 거시적 관점의 연력학,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해요. 미시적 관점의 연력학이냐, 거시적 관점의 연력학이냐. 이 거시적 관점의 연력학을 고전 연력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전 연력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미시적 관점의 고전 연력학,
미시적 관점의 고전 연력학이 바로 공업 연력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자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 충격량이라든가 입자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운동량을 해석해가지고 다루지는 않는다. 그냥 압력과 최적의 변화, 온도의 변화 이런 걸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전 연력학이에요. 거시적 관점의 고전 연력학.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그 실린더 벽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공업 연력학에서는. 그러나 미시적 관점에서는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량, 충격량으로 표면을 두들기는 그런 횟수에 의한 어떤 해석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미시적 관점이야. 미시적 관점. 그래서 미시적 관점의 연력학은 통계 연력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연력학, 거시적 관점의 고전 연력학, 고전 연력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내벽과 외벽의 온도 차가 생길 거고, 내벽과 외벽의 온도 차에 의한 열의 이동이 있을 거고, 또 외벽과 물과의 냉각수가 흐르니까 물의 온도가 낮겠죠? 그러면 이제 물 쪽으로, 냉각수 쪽으로 열이 빠져나갈 테니까 그 빠져나가는 열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런 거 계산하려면 연력학에서는 계산 못 한다는 거야. 연력학에서는. 그걸 해석하려면 열전달, 열전달이라고 하는 학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열전달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전 연력학, 공업 연력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열량, 열 전달량, 열 이동량,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열량은 어떻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표현을 해줘요? 상태 완료. 상태 완료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한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MC 델타 T, 기본식이 지금까지는 MC 델타 T 이렇게 표현한 게 상태 완료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한 건데, 여기서는 지금 상태 완료가 될 수가 없죠. 상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매 사이클 뭐 진행이 되는 거고, 계속 열이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단위 시간당 지금 빠져나가는 열, 전달이 되고 있는 열이 얼마나, 이런 거를 해석해야지 되는데, 그런 해석은, 공업 연력학에서 기준으로 잡는 건 아니고요. 열전달에서는 이제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열전달에서는 상태가 진행 중인데, 진행 상태 변화의, 진행 중인 상태 변화, 진행 중인 상태 변화에서 단위 시간당 열량을 표현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열전달을. 그래서, 이 열전달 현상에는 세 가지가 있죠. 열전달 현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야? 전도. 컨덕션에 해당되는 이제 전도라는 현상이 있죠, 전도. 이 전도라는 현상은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뭐야? 고체야. 고체. 고체를 매개체로 열을 전달하는 현상이죠. 전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달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벽이 있어요. 벽. 건물벽. 벽이 있어. 벽에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어요. 안쪽과 바깥쪽. 안쪽의 온도가 안쪽의 유체와 접하고 있는 벽면, 표면의 벽면의 온도가 높겠죠. 바깥쪽보다는.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같은 계절은 외부의 온도가 높죠. 외부의 온도가 높으니까 외부에서 열이 들어와, 건물 안으로. 그러니까 이 밀폐된 건물 안으로 열이 들어오니까 계속 열이 올라가서 덥죠. 바깥보다 덥다고, 내부가.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 틀어서 좀 이제 시원하게 유지를 해야지 되겠죠.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야. 겨울철에도. 겨울철에도 밖이 추우니까는 열이 계속 빠져나가. 그러니까 춥죠. 추워. 그러니까 난방을 해서 따뜻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계속 열이 빠져나가니까 계속 따뜻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벽의 온도는 T5로 놓고요. 내벽의 온도는 TI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질의 벽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열의
정도는 다르겠죠. 뭐 내열제 같은 걸 쓴단 말이야. 여러 가지 재질의 내열제를 써. 내열제들을 써가지고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차단시키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열을 차단시켜서 거의 내부의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게끔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벽의 두께, 이 벽의 두께는 델타 X 또는 뭐 델타 T, 델타 X 또는 델타 T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벽면의 면적 A로 놓겠습니다. 벽면의 면적 메타 제곱 이렇게. 자, 이때 이제 빠져나가는 열을 단위 시간당 빠져나가는 열을 구해. 자, 경험식이 있습니다. Q 닷으로 놓죠. Q 닷으로. 단위 시간당 열량 Q 닷으로 놓습니다. Q 닷은 마이너스 K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T. 델타 T. 델타 T는 T5 마이너스 TI가 되겠죠.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이렇게. 뭐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가 결과적으로 되는 건데, 이제 그 크기를 보는 거니까, 이제, 크기는 플러스로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이제 붙여놨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고, 델타 T는 T5 마이너스 TI. 이렇게. 내외벽 온도차죠. 내외벽 온도차. A는 전열 면적. 온도의 단위는 켈빈으로 표현해도 되고 도시로 표현해도 되고 상관없죠. 온도 차니까. 면적은 미터 제곱으로 놓겠습니다. 델타 X는 이거 벽 두께. 이게 뭐 퓨리어의 냉각 법칙이라고 표현하나 그러죠,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KA 곱하기 델타 T. K가 뭐냐? 열 전도 계수라고 표현합니다. 열 전도 계수 K는 재질에 따라 다르죠. K가 열 전도 계수는 재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을 전달하는 정도가 달라질 테니까 단위가 킬로와트 퍼 메타도시. 킬로와트 퍼 메타도시. 네. 예. 열량의 단위는 킬로와트로 표현하거나 또는 킬로 칼로리 퍼 아워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단위 표현이 돼야 돼요. 킬로 칼로리 퍼 아워. 또는 킬로와트. 단위 시간당 빠져나가는 열이니까 이렇게 킬로와트 또는 킬로 칼로리 퍼 아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니까 열 전도 계수의 단위는 킬로와트 퍼 메타 도시 또는 켈빈으로 표현돼 줘야 되겠죠. 메타 제곱에서 메타. 벽 두께의 단위는 메타가 될 테니까 지워져서 메타 남고 도시 남으니까 메타하고 도시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킬로와트 퍼 메타 도시가 열전도 계수의 단위가 될 거고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 메타 도시가 되겠죠. 응?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칼로리 퍼 메타 아워 도시. 이렇게. 그래서 열전도 양이 얼마냐? 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 전도 현상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그 열 전달 과목을 시험 보는 그 공기업들이 있어. 대표적인 그런 공기업들이 그 에너지 계열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열전달 시험 과목이 들어가 있는 그 기업체들이 있는데요. 그 열전달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연력화 열심히 해두시면 돼. 뭐 각 여러 가지 과목 뭐 시험 보는데 열전달 해봐야 뭐 얼마나 나오겠어. 문제가. 열전달이 쉬운 과목 아니거든요. 이게 골치 아프게 이거 하려고 괜히 손댔다가는 아니야만 못하는 일이 생겨.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우리 연력학에서 정리하는 정도 개념, 개념 정도 공부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어려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준비하는 건 다 똑같아. 특별히 여기서 뭐 점수 차이가 막 나고 이럴 일은 없을 거야.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정도만